네. 이번에는 뭐 현대 심리학의 눈으로 바라본 동양 철학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뭐 현대 심리학을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글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이 장자의 글이에요. 이거는 논어가 아니라 장자의 글인데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을 정리하면서 염두에 둔 기반에 둔 책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기아님 그때 참여를 안 하셨지만 이 그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떻게 어, 어떻게 하면 감정이 덜 휘둘리고 평안에 부동심을 가지면서 평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장자는 어떻게 말했는가 그걸 다룬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상아 탤런트 이름인가 배우 이름에도 오상아라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지어주신 분께서 장자의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지은 거 아닐까. 뭐 예명인지 뭐 분명인지 모르겠지만 참 인상 깊은 참 의미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제는 제가 무정한 사람, 무정한 사람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 뭐 정이 없다. 그러니까 뭐 인정이라는 게 없다. 인지사정이라는 게 없다. 인정사정 뭐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소한 자잘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장자의 구절을 좀 읽어볼게요. 남곽 자기라는 사람이 책상에 기대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자기 몸과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앞에서 모시고 서 있던 제자 안성자유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몸도 이렇게 마른 나무 같아질 수 있고 마음도 죽은 재 같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책상에 기대 앉아 계신 분은 이전에 이 책상에 기대 앉아 계시던 그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놀란 거죠. 자기 몸과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남곽자기가 말을 했어요. 나 참 잘 보았구나. 지금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내가 그 뜻을 알 수 있을까? 너는 사람들이 부는 퉁소 소리를 들어보았겠지만 땅이 부는 퉁소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겠지. 설령 땅이 부는 퉁소 소리는 들어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늘이 부는 퉁소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무슨 심오한 얘기일까? 심오하죠. 처음 봤을 때 참 뭔가 심오하면서도 두루뭉술한 것 같으면서도 구름 위를 둥둥 떠도는 것 같은 그 오쇼의 책에서도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삶의 길, 흰 구름의 길. 장자를 강독한 책이죠. 그러니까 뭐 삶의 길, 흰 구름의 길처럼 뭔가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뭔가 신비로운 그런 두루뭉실한 듯 하면서 그 느낌이 대체 뭘까? 이 느낌이 여기서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 이걸 좀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장자는 오상아라고 해서 나를 잃게 되는 경지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나를 잃게 되면 남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없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한번 이상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없어진다? 뭐야 그게? 상상이 잘 안 가. 내가 없어지는데 근데 나는 또 살아간다? 이상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에 앞서서
나라고 여겨진 무언가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장자는 이건 부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모종의 느낌, 감정, 생각 등을 주관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나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도 계속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이 화면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쳤던 개그라거나 웃긴 말 때문에 웃고 있는 그 느낌, 감정 내가 이 상황에서 뚜렷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주관적으로 의식하고 있어요. 의식하고 있는 나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장자도 이걸 이렇게 뚜렷하게 체험되는 지금 이 상황 내가 촉각도 느끼고 시각도 느끼고 청각도 느끼고 후각도 느끼고 뚜렷하게 체험되는 이 주관적인 의식을 부정하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는 듯한 나를 잃어버린다는 그 경지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오상아라고 하는데 그 경지가 도대체 뭘까? 장자에 따르면 나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언가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언가? 왜냐하면 불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다시피 세상은 다 변하기 마련이에요.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발을 담갔다가 뺀 순간 강물은 또 스쳐 지나가서 똑같은 강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고 같은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어요. 끊임없는 생성과 변화를 겪는다는 거죠. 그건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체에 대해서도. 나도 세포가 지금도 계속해서 투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있었던 세포 며칠 뒤에는 금방 다른 세포로 바뀌게 돼요. 적혈구, 백혈구 있는 그대로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변해요. 내 생각도 변하고 지금 이 세미나를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 듣지 않았을 때 나하고 들은 이후에 나하고 분명히 마음가짐이 조금이나마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뭐든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아는 그 변하는 걸 붙잡고 싶어요. 좋았던 순간이면 더 붙잡고 싶어지겠죠. 아, 젊음이여 이러면서 늙은 다음에 나이가 든 다음에 아, 젊음이여 이러면서 그 덧없는 순간에 붙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자아는 쉽게 어떠한 가치관이나 태도에 고착되기 쉽습니다. 세계와 나는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는 한순간을 덧없이 움켜쥐려고 들어요. 장자는 이렇게 고착화된 자아를 비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걸 덧없는 순간에 움켜쥐고 마치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처럼 꽉 움켜쥐려고 하는 그 고착화된 자아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게 장자가 말하는 오상아, 나를 잃게 되는 경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남각자기가 느꼈다고 장자가 마치 우화처럼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 좋아. 오상아라는 경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실현하겠어? 어떻게 실현할까? 아니, 방법이 뭐야?
아니, 좋은 경제 제시했다. 알겠는데 그 경지까지 어떻게 도달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달라. 그와 관련된 그 방법과 관련된 그 태도와 관련된 장자의 구절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자라고 하는 해시라고 하는 당대의 논리학자, 장자의 적수라고 해야 될까? 뭔가 장자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던 그런 친구이자 논리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당대 철학자. 해자가 장자한테 물었어요. 장자는 좀 무정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무정한 사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오상화를 실현하려면 무정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해자가 좀 의문이 든 거야. 일반적인 사람도 이런 장자의 제안에 좀 의문이 들겠죠? 아니, 무정하게 살라고?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찌 정이 없을 수 있는가? 감정이 없을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자가 대답했어요. 오해하지 말게. 내가 말한 정의란 그런 것이 아닐세. 내가 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속상하는 일이 없다는 것. 언제나 모든 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삶에다 억지로 군더더기를 덧붙이려 하지 않는 것을 이름일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고 싫어함에 크게 매여하지 않는 삶, 크게 집착하지 않는 삶, 그게 무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노자가 말한 무위 자연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장자가 말한 상선약수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대로 let it be 하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억지로 군더더기를 덧붙이려 하지 않는 삶,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자면 양생이라고 하는 정우진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작년에 내신 책인데 그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요지는 넷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호우 때문에 욕망이 생긴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음 때문에 욕망이 생기는 거죠. 혹은 좋아하면 더 하려고 하고 싫어하면 피하려는 욕망이 생기는 거고, 혹은 욕망 때문에 호우가 생긴다. 둘째, 욕망과 호우는 심적 고통을 초래한다.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계고랑 비슷한 말이죠. 혹은 무명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이런 얘기와 참 비슷한 얘기죠. 무명 때문에 무명행식, 유깁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뭐 이런 12연기, 시타르타가 말한 그 12연기와도 좀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셋째, 심적 고통은 생명에 해롭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 스트레스라는 말도 있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암세포가 막 생긴다, 암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넷째, 자신을 위하려는 행위가 도리어 해가 된다. 익생이 해생으로 바뀐다. 감관의 그의 토대로 한 지각이 고통을 유발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참된 생명을 갉아먹는다는 생각은 장자의 일관되게 나타난다.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참 세상 살기가 참 이런 거 보면은 덧없는 것 때문에 욕심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 보면은 놓아버리면 되는데, 마음먹기만 잘 먹으면 되는데, 근데 그 문제는 그 마음먹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일단 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경지를 달아낼 수 있을까? 오상아의 경지.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인식하고 있는 세계가
자아가 만들어낸 구성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구성물이구나.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지금 이 세계가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낸 구성물이에요. 어? 정말? 그래? 정말 그래요. 시각도 우리 원래 이렇게 시각이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 다단하게 우리가 구성을 해나가는 거예요. 맹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맹점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겐 누구나 맹점이라는 게 있는데 맹점이라는 게 있으면 이 맹점 정도는 안 보여야 되잖아요. 맹점만큼은 뭔가 검은 화면으로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우리가 포토샵처럼 채워낸 거예요. 채워진 상태로 우리가 뇌에서 이렇게 보이겠지라는 식으로 대강 유출을 하고 추론을 해서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코앞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으면 코도 베이고 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세상, 코앞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근데 코 자체도 보이지 않아요. 코 자체도 우리는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감아 보세요. 그럼 코가 좀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근데 그냥 있으면은 굳이 인식하지 않으면 코가 안 보인 상태로 코를 마치 포토샵에서 제거하듯이 그냥 마치 눈으로 보는 세상만 있는 것처럼 코는 안 보이고 살색깔의 그 코는 안 보이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코앞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코도 보이지 않고 살아가. 안경 계속 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경 끼시는 분들. 안경 안 보이잖아요. 계속 끼다 보면은. 지금 뭐 굳이 인식하다 보면은 뭐 보인다 하겠지만 처음 낄 때는 좀 어색하죠. 처음 낄 때는 이게 뭐야 안경이야 뭐 이러면서 좀 어색하지만 계속 끼다 보면 인식이 안 돼. 의식이 안 되잖아요. 뇌가 다 그렇게 만들어낸 구성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좋은 사실, 재미난 사실 알려드릴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이토록 뜻밖의 뇌가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물을 마시기 때문에 해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 진짜? 진짜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것 때문에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의아해하겠지만 실제로 그 물을 마셔서 온전히 혈류에 다 도달하려면 2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때서야 시원함이 느껴지는 게 당연할 텐데 만약 물 때문이라면 그게 아니라 내가 물을 마셨으니까 이제 뇌에서는 이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진화생물학적인 이유가 빨리 마치 외로움을 느껴서 사회적인 유대로 우리가 이끌게 하는 목적이 외로움이란 증상의 목적이라면 갈증의 존재 이유는 갈증의 느낌으로 인해서 물을 마시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물까지 마셨어. 그러면 뇌에서는 이 목적이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쾌감을 주는 거죠. 쾌감 신호를 주는 거죠. 좋았어. 아직까지 혈류에 다 도달하진 않았지만 이런 좋았다는 환각을 물을 마시자마자 줘야 하고 줘야 그때 쾌감을 느끼고 다음에도 물을 또 마셔야겠구나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 곧바로 쾌감 신호를 주는 것이지 어, 물을 마신다고 꼭 갈증이 해소된다? 물을 마시기 때문이라고 엄밀히 말해서 볼 수는 없는 거죠. 뇌에서 어떤 조작을 하거나 최면을 통해서 내르선 뭐 이런 걸 통해서 갈증을 해소되는 느낌을 준다거나 하면은 그런 식으로도 음, 자아가
만들어낸 구성물을 자아가 갈증을 해소됐다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인식하고 있는 그 세계가 자아가 만들어낸 구성물이다. 그런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해 무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무정은 정의 반대가 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무정이니까 일단 장자는 시비, 옳고 그름이나 호, 좋고 나쁨을 따지면서 특정한 삶의 방식에 대해 집착하며 욕망과 편향의 마음을 갖는 태도를 정의라 했습니다. 여기서 시비는 세계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을 뜻하고 호는 정서적인 판단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정과 반대가 되는 개념의 무정은 호와 시비와 같은 특정 가치관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에 기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인이라면 이러한 무정의 태도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장자가 말하는 성인에게는 어떠한 고착화된 자아도 없이 외부 세계로부터 감응된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뭔가 감상에 젖을 수 있는 좋은 날씨구나. 뭔가 농부들이 가뭄에 찌든 농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가 안 오더라도 그럼 맑으면 맑은 대로 좋은 거. 이런 특정 가치관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대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가 자아가 만들어낸 구성물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되고 감정에 대한 개념들이 좀 다양하게 풍부하면 정말 좋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섬세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하나의 가치관에만 하나의 감정 개념에만 몰입하지 않게 되고 세상에 다양한 개념들과 이데올로기라거나 가치관이라거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구나, 다양한 생각들이 있구나, 다양한 감정들이 있구나라는 걸 풍부하게 인식한다면 적어도 어느 하나에만 고착되거나 매몰되지 않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야 더 집착하게 되고 더 집착하기 때문에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평안함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종교적인 깨달음의 지경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무정하게 살라. 특정 가치관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에 기대는 삶의 방식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러나 저러나 그냥 이러면 그냥 살만하고 저래도 살만하고 그런 식의 내면에 안정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그리고 이 세계가 자아가 만들어낸 구성물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무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잃어버리는 경지에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체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자 그대로 아무런 좋고 싫음이 아예 존재할 수는 없겠죠. 생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생명에 대한 선호, 나 살아가고 싶은 욕심도 아예 없는데? 그러면은 먹으려는 욕심도 없고, 살려는 욕심도 없으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개체는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면서 말하자면, 여기서 장자가 말한 무정은 반드시 어떠한 가치관에 꼭 고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태도를 거부하는 삶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무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평안한 삶을 이룰 수 있고 삶의 길, 흰 구름의 길, 이런 오쇼라는 성인, 오쇼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온 제목처럼 마치 흰 구름의 길을 걷는 것처럼 꼭 정해진 길, 꼭 가야만 하는, 꼭 해야만 하는 그런 가치관에 얽매이고 매몰되기보다는 무정한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나를 잃게 되는 경지, 오상아를 실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상아, 무정한 사람.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책을 관련해서 참고해 보셔도 좋고,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그 두꺼운 책의 요약본격이 되는 그런 책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예, 오늘이 동지인데 밤이 가장 긴 절기죠. 밤이 가장 긴 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올해의 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지 섣달이라고 하잖아요. 섣달이라고 하면 뭐 1월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의아하죠? 12월 22일 동지. 그게 왜 섣달이라고 불리지? 동지 섣달? 의아해 하는데 예로부터 자고로 동지는 작은 설이라고 불렸어요. 작은 설. 큰 설은 뭐 원래 우리가 지내는 설이 따로 있는 거고 작은 설이라고 불렸는데 왜 설이라고 하냐면 이제 밤이 가장 긴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절기부터는 일양이 시생하는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양이 시생한다. 뭐냐면 음이 다 꽉 찼기 때문에 이제는 음이 꽉 차는 게 음이 더 자라나지 않고 양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낮이 길어 지금부터 이제 낮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절망이 가장 끝자락까지 도달했을 때 바닥까지 갔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는 이제 희망밖에 남지 않았을까? 이젠 절망 속에서 희망이 꼽혀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희망이 싹틀 수 있는 싹터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예수 탄생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동지를 동서양 가릴 것 없이 보편적인 성스러운 날로 봤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25일이라고 하지만 동지랑 거의 비슷한 날짜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신화를 봐도 대부분 많은 경우에서 동지 때 성인 성자가 태어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만나는 그런 시기라고 본 것 같고, 이제 양이 싹트는 시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동지를 굉장히 특별한 절기로 봤는데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나름대로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성스러운 절기를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꼭 절망하고 계신 분들은 꼭 절망에만 머물 필요는 없다. 이젠 희망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희망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을 봐야만 하지 않을까. 물론 희망 고문만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꼭 절망만 보면 절망만 생각하지 말고 희망도 생각하고 희망만 가득할 때 또 희망만 생각하지도 않고 가끔 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이 무정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상아의 경지까지 이른다면 더더욱 좋겠죠. 예, 장자의 오상아 무정한 사람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동지에서의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